지금 현재 형세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조금 더 유리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만은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우위를 쥐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가장 위험시 여겨야 되는 것은요, 핵을 가진 강대국들끼리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의 양욱 연구위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원래 사실 발발하지도 않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했는데 예. 터졌고 예. 또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 이상을 끌고 있단 말이죠. 예. 현재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일단은 좀 한번 경과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예. 전쟁 시작은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그 전략 문화랄까, 러시아의 전통에 따라 시작이 됐습니다. 즉 러시아는 소위 말해서 자국의 영역에 해당하는 국가, 뭐 그게 위성 국가건 아니면 자신의 소속돼 있던 공화국인 간에 이런 부분에서 반란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혹시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도로 곧바로 진격해 들어가서 권력을 아예 교체해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군사 작전을 전통적으로 이미 소련 시절부터 계속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로 바뀐 이후에도요, 당장 체첸 전쟁 같은 경우는 뭐 체첸이 반란이라고 규정된 거 시작하자마자 그로주니로 전차를 몰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는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뭐 물론 이 돈바스 지역이랄까, 뭐 아래 이 남부 지역, 헤르손을 포함한 남부 지역 혹은 자포리자 여기를 포함하는 것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전쟁의 제1우선 목표는 키이우의 복속. 그래서 결국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친러 정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목표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요, 사실은 그렇게 전쟁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미 3월 중순 이후에 러시아군은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4월에 그러니까 3월 말부터 4월에 이르러서 키이우를 공략하던 병력을 전부 빼서 돈바스 지역과 헤르손 지역을 강화하는데 전부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위 이제 4월부터 8월까지 이 중부 전선과 남부 전선에서 거의 지리멸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 전쟁 때 한 번 밀리고 그다음에 한 번 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중부 지역에서 다시 전선이 형성됐듯이. 우리 그때 고지전이라고. 맞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 모습과 거의 유사하게 서로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그래서 사실상 영토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지리멸렬한 어떤 뭐 화력전 이런 것들이 벌어졌습니다만은 9월 달에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이 북부 지역의 하르키우 지역을 공격 공세하기 시작하면서 이지움까지 포함한 굉장히 주요한 지역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이 북동부 전선들 자체가 거의 우크라이나 손에 넘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남부 헤르손에서는 11월에 적극적인 반격을 통해서 헤르손 상당 부분 지역을 회복을 하는 그런 형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에 약간 전투가 소강이 되나 싶었는데 러시아 총공세, 우리 보통 이제 러시아 총공세 춘계 공세를 할 것이다, 혹은 동계 공세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뭐 예측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12월 말과 1월부터 중부 전선에서 공세가 시작이 돼서 솔레다드라는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바크무트 지역, 여기서 굉장히 지금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형세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조금 더 유리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막상 진격해서 점령한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만큼 지리멸렬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우세한 듯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네. 올해 1월부터 러시아가 굉장히 강력한 반격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힘겹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가 이기고 우크라이나가 질 것이다, 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치고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그 어떠한 예측도
굉장히 경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쪽으로든 가능성이 있는 예.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여기서 굉장히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서 우크라이나 지역 상당 부분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잔존 병력들을 그 전쟁 이후에 빼앗긴 땅에서 전부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우위를 쥐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일각에서 이렇게 지리멸렬한 전투가 뭔가 확 체인지가 되는 계기를 이번에 사실 미국하고 독일에서 최첨단 전차를 지원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냐. 그 우크라이나가 요구했던 게 그거하고 또 전투기하고였는데 어쨌든 이쪽을 들어주면서 전세가 확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은 그간 미국이라든가 나토 국가들이 소위 공격용 성격이 강한 무기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주저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벽이 깨졌다는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양측이 미국과 독일이 제공하기로 한 전차 대수를 합쳐봐야 45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완전히 뒤바꿀 만큼의 충분한 물량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다만 이러한 전차들이 러시아 전차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선에 투입이 됐을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숫자가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킬 만큼 그런 정도 어떤 질량적 힘을 가지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이 전체가 들어왔어도 일각의 기대감처럼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보다는 그냥 약간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좋아지는 정도 수준으로 그럼 계속해서 지리멸렬한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 상황을 완전히 일거에 뒤엎으려고 했다면은 최소한 거의 수백 대 수준의 전차 지원을 통해서 막강한 기갑 전력을 보강해 줄 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전차만큼이나 혹은 전차보다 훨씬 더 절실한 것이 전투기 전력입니다. 사실 전투기 한 대가 제대로 된 무기 체계와 결합이 됐을 경우에는요, 적 기갑 여단 정도는 충분히 경멸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한 대가요? 한 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로 최첨단 무기로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적의 그 방공망이 무력화된 상황이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 유도 폭탄을 떨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탄들이 나와서 자성의 물체를 찾아서 위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네. 그럼 폭탄 하나가 예를 들어서 40개 정도의 전차를 파괴할 수가 있고 그럼 이 폭탄을 예를 들어서 한 7, 8개를 장착하고 가서 투하한다? 그럼 사실 거기에 있는 기갑 전력은 거의 다 괴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렇구나. 위력이 나오는 것이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손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훈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러시아도 바보가 아니고 러시아도 굉장히 우수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전차 일부만 갖고 전세를 역전한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좀 그건 좀 어려운 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그럼 미국 같은 경우 정말로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말씀하신 대로 파격적인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끝낼 수 있는 혹은 아예 중단을 해서 끝내든가 예. 어떤 키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리멸렬하게 끌고 가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의도된 건가요? 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러시아를 무력화시키기 예, 위한.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침략을 한 러시아를
이렇게 어떤 경제제나 기타 수단을 통해서 압박하는 그런 노력을 가해야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러시아는 미국의 버금가는 최대 핵 보유 국가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 우리 강대국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국제 정치에서 우리가 가장 위험시 여겨야 되는 것은요. 핵을 가진 강대국들끼리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실제로 정말 핵 전쟁으로 이어지고 핵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미국도 상당히 러시아를 다루는데 굉장히 주의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지만 지원하는 수준 자체를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양측이 직접 전쟁에 이르지 않는 수준까지로 하겠다. 그래서 애초에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다라고 애초부터 딱 이렇게 이 스레드 홀드 문턱을 딱 만들어 놓은 것은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지금 마침 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요즘 이렇게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을 때 러시아 쪽에서 혹은 푸틴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핵 보복이잖아요. 핵 공격. 이게 그래서 이제 저 미국 증시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협박,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가능성 있는 협박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핵 전쟁에 관한 전략이나 교리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핵 레짐 자체가 혹은 핵과 관련된 군사적인 대응 태세 자체가요, 이렇게 잘못된 핵 사용을 막고 혹은 그런 공격이 있을 때 보복을 하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아무리 전술핵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핵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에게 사용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이것은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 핵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아직 그런 정도의 메시지까지 정확하게 발송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위험 때문에라도 러시아가 손쉽게 전술핵을 갖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하는 선택지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예측 불가능성, 바로 이런 국가로서 굉장히 하지 않을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이미지를 가진 러시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마 시장도 그래서 동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 순간 자기들도 그냥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을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불안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요 우리가 그 냉전실의 핵 역사를 돌이켜봐도 답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전술핵 논의 자체가 조금 저는 쳐다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 1950년대로 돌아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냐면 인류가 처음에 핵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던 시절에는요. 핵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고 억제력이라고 해서 핵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런 거죠. 핵 무장을 중심으로 하는 육군 부대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육군 부대가 한반도에 배치가 됐습니다. 한반도 배치했던 7사단 자체가 펜토믹 편제라고 그래서 핵으로 무장을 하고 엄청나게 나보다 많은 적을 이 핵으로 견제한다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결국 나중에 되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런 핵을 가진 부대가 나토에서 바르샤바 조약군과 소련을 막고 뭐 요쪽에서 중국과 뭐를 막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전술핵을 만약에 공격하면은 이 전술핵 공격이 서로 전술핵 공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략핵 공격으로 이렇게 확전이 돼서 결국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요 전술핵이라는 말을 미국은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교리에서 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핵은 전술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비전략핵, 논 스트래테직 누클리어 웨펀, 뭐 혹은 로일드 누클리어 워헤드 그러니까 저위력 핵폭탄, 핵탄두 이런 식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술핵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혹은 이 위력을 믿는 것, 지금 북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건 뭐냐면요. 어찌 보면 핵 전략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북한이? 것이죠. 북한 자체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술핵에 많이 흔들리는 것도 우리 사회 자체도 아직은 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정신 나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망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는 한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딱 예. 마지노선을 딱 정해놔야겠군요. 바로 이제 그것이요. 냉전 기간 동안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전쟁이 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겠죠. 우리가 소위 이제 매드라고 부릅니다.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그래서 야, 네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를 망해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상호 그 확증 파괴의 그런 사상 때문에 어찌 보면 함부로 강대국끼리 전쟁이 나지 않은 것이 현대사의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러시아와의 직접적 대결을 피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러니까 소련 연방 때 그때는 워낙 미소 간에 냉전이 강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인류 종말의 시기에 뭐 이래가지고 지금 몇 분 전, 몇 초 전 막 이런 게 맞습니다. 뉴스로 자주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사라졌다가 예. 요즘 최근에 뉴스에 간혹 보여요. 근데 1월 달에 보니까 1월 25일자로 보니까 지구 종말이 90초 남았다. 예. 이게 이제 핵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지구 종말 이거를 걷어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은 뭐냐면요. 냉전이 끝나면서 더 이상 수많은 핵폭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러시아가 소위 핵 군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거든요. 이미 소련이 붕괴하기 전부터 고르바초프 시기부터 미국과 뭐 핵 군축, 뭐 스타트 협정 같은 핵 군축 협약을 시회하고 지금 이제 사실 뉴 스타트를 통해서 2026년까지 서로 굉장히 많은 핵폭탄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전 배치한 걸로 치면은 미국과 소련 자체가 핵탄두 자체, 실전 배치된 핵탄두 자체는 2,000개 미만으로 서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냉전 한참 때 막 서로 10,000개 이상씩 갖고 있던 거에 대비하면 엄청나게 줄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냉전 이후에 그렇게 잘 진행될 것 같던 소위 그 핵 군축 레짐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ABM 협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핵 미사일을 서로 요격하는 하는 체계를 만들지 말자. 자칫 잘못하면 서로 선제 공격의 위협이 있으니 그렇죠. 나는 막을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그럼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논리로 양쪽이 ABM 협정을 1972년도인가 미국과 소련이 시작했는데 사실 이게 양쪽의 핵 군축의 최초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ABM 협정이 2002년에 깨졌고요. 자, 그다음 INF 협정이라고 그래서 중거리 핵 전력 폐기 협정인데 이건 뭐냐 하면 소위 이제 이 나토 지역 쪽에 유럽 지역 쪽에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중단거리 핵무기를 막 배치를 해놓고 나서 너무 긴장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소련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핵탄두 갖고 있는 거 다 돈입니다, 사실은. 관리하고 하는 게 이제 좀 이따 뭐 설명은 사고 나면 또 난리 사고도 나니까. 사고인데 일단 걔를 갖고 핵탄두는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다시 얘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다시 물체를.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는데, 자, 그만큼 굉장히 관리도 신경 많이 쓰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야말로 애물 단지입니다. 핵이라는 게 사실은. 근데 결국 이거를 줄이자고 해서 INF 협정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또 미소 핵 군축에 굉장히 중요한 주축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 스타트라고 하는 핵무기 감축 협정. 근데 INF 협정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때 깨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소위 이 뉴 스타트 하나만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지금 사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폐기하는 걸 양쪽이 서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서로 감시하고 야 서로 없앴어 하면서 이렇게 해피한 것이 여태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한 2년 동안 지속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국면이 되니까 러시아가 우리는 뉴 스타트 중지하겠다.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뉴스타트 체제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 말은 핵을 줄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거를 폐기하겠다고 얘기 안 한 것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중단하겠다는 건 언젠가는 재개할 수도 있다는 뜻이 협상의 여지는 남겨놨네요.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은 건데 문제는
2026년에 뉴스타트 체제가 끝납니다. 네. 그 이전까지 사실은 또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해서 다시 또 핵 감축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러시아, 소련을 사실 러시아가 소련의 그 모든 걸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우리는 상당한 무기, 군사 강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지난번 체첸의 반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신속하게 강력하게 제압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사실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소련의 것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만요, 그만큼 사실은 각 공화국의 그 자산들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에도 상당히 많은 핵이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결국은 자금 지원을 통해서 야, 그 핵 갖고 있어봐야 뭐해. 관리비만 나가지. 그다음에 그 발사 버튼은 모스크바 가지고 있었어요. 니들 이거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엿바꿔 먹자. 그래서 정말 이제 돈을 지원해주고 그거를 러시아로 보내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해체하는 이제 그런 식의 접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거를 떠나서 당장 체첸은요, 사실 되게 잘 싸운 것처럼 알려졌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첸 전쟁이 1994년도에 1차 전쟁이 있었고 1999년도에 2차 전쟁이 있었는데 사실은 1차 체첸 전쟁에서는 러시아군이 참패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의 그 초기에 들어갔던 마이코프 여단 같은 경우 여단 자체가 완전히 기여 여단이 분해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또 어찌 보면 체첸 전사들이 굉장히 잘 싸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그때였습니다. 결국 이후에 그로준이라는 수도 자체를 거의 초토화시켜서 굉장히 무식하게 파괴를 해서 겨우 점령을 한 것이지 사실 그렇게 잘 싸웠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잘 싸웠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2008년에 그루지아 전쟁 때, 그루지아 전쟁 때인데, 조지아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루지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조지아, 그루지아라고 부르던 그 나라 자체가 러시아식으로 이름 부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러 감정이 반러 감정이 상당해서 그래서 이제 조지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사실 조지아 자체가 굉장히 힘도 없고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와서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도 러시아군은 한계를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전쟁을 일부 부대가 군관구에서 차출돼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군관구의 지휘관들은 자기 나라가 전쟁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푸틴이 국방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했던 개혁이 사실 그닥 성공적으로 볼 수가 없었고 2012년경부터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발레리 게라시모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능한 장군들이 유능한 것으로 알려진 장군들이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성과를 어느 정도 얻어냈고요. 사실 그런 것을 바탕에서 무혈로 이 크림 반도를 차지한 게 2014년의 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이 흐름이 뭐냐면은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상당히 국방 개혁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2004년에는 크림 반도 점령하고 돈바스에서 내전을 일으켜서 뒤에서 도와주면서 우크라이나 정신 못 차게 만들고요. 2015년에는 시리아 내전까지 참가해서 이제 우리는 해외 파병에서 이렇게 테러리스트와 싸우면서 전쟁까지 벌일 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러시아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하지만요, 이것이 상당 부분 굉장히 자아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게 사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너무 어떻게 손도 못 쓸 정도로 당하고 그냥 무너지고 난 이후에 나토, 미국 특히 이제 미국과 영국이 굉장히 주축이 돼서 우크라이나군을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아, 그 전서부터요? 네, 그때부터 그야말로 복수의 칼을 열심히 우크라이나는 갈아오고 있었고요. 근데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자체가 나토의 군사동맹으로 가입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미 이제 교전 중인 국가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나토에는. 그런 거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무슨 안보 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은 취약한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군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명히 아직도 굉장히 대단한 군대입니다.
전차를 뭐 보유한 거, 치장해 놓은 거,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거가 10,000대 이상인 나라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지금 계속 뽑아 쓰는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다 예. 파괴된 게 파괴되고 새로 지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냉전 시절에 쓰지 않은 걸 치장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한 거의 2,000대에서 3,000대 가량 손실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어쨌거나 옛날 거 다시 그냥 끄집어 와가지고 와서 살려가지고 다시 전선에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군사력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닌데 다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장 큰 게 지금 전쟁할 준비가 잘 안 돼 있던 거예요, 생각보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러시아도 의무복무거든요. 의무복무 기간이 1년입니다. 훈련이 제대로 안 되겠고. 훈련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짜리 계약병사가 있는데 여기를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실제는 1년짜리 병사까지 다 보낸 거죠, 전선에. 왜냐하면 병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러시아 같은 국가조차도 병력이 부족하고 훈련이 충분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전쟁의 성과를 내는 것이 러시아 정규군이 아니라요, 용병입니다. 바그너라고 하는 용병 집단이. 근데 그것도 뭐냐 하면은 수인 부대. 그러니까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죄수들을 이제 해가지고 해서 야, 어떻게 싸우면은 면제부를 줄게. 물론 이제 수인 부대라고 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다 총알만 주고 뭐 5명마다 뭐 총 한 자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 제대로 전투 장비 주고 싸우게 하고, 근데 대신에 조금 더 어려운 전선에 투입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또 다 소모해가지고 죽이는 형태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전까지 지금 그 러시아가 병력 부족을 통해서 충분히 못하던 성격의 싸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갑전을 하는데 기계화전을 하는데 이게 장비만 가서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하차 전투를 해서 보병들이 같이 적절히 혼재하면서 대전차 화기 위협이나 뭐 여러 다른 위협들을 견제해가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거를 과감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용병 부대에서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용병이라는 거는 참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생명을 걸고 싸우니까 예.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길어지면서 러시아 경제가 파탄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또 일각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원유 가격,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오히려 현금이 막 급증하고 있다, 수입이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이게 상반되는 뉴스들이 나와서 참 헷갈려요. 어떻습니까? 군비 조달. 그러니까 사실은요, 돈으로만 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죠. 사실 그만큼 가스가 어쨌거나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나라들 열심히 사주니까 돈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요, 사실은요, 돈도 돈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공급망이겠죠.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아무리 돈다고 해도 공급망 자체가 막혀 있으면은 어떤 전쟁을 위한 생산이나 이런 게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이라든가 경제에 있어서의 공급망이 러시아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어떤 뭐 첨단적인 칩부터 시작해서 기타 여러 가지 소재들, 기초 소재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공급망에 제한이 들어가니까 러시아가 군수 물자 생산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미사일들을 엄청나게 쏴댔는데 이제 추가 생산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결국은 이란에서 자폭 드론을 사왔죠. 아, 드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무슨 그 이란제 드론이 우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일단 싸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어쨌거나 이란은 국제 공급망 별로 영향 없이 그냥 생산하는 국가니까 거기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쓰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쟁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절대로 러시아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라 단위로 보자면은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러시아가 훨씬 더 나라도 크고 자원도 더 많기 때문에 나라 대 나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나라 대 나라로 서로 소모전을 한다라고 할 때는 러시아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국제사회 자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공급망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소련은 국제 공급망이 그러니까 러시아는 국제 공급망이 닫혀 있고요. 그렇다면 그 공급량의 총량으로 치자면은 러시아가 유리할 수가 없겠죠. 하긴 스위프트 제재를 받으니 또 달러를 쓸 수도 없고 달러 네. 결제가 안 되니 또 살 수도 없겠네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그 위안화 같은 걸로 뭐 열심히 결제를 하고 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중국이 일부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맡아준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제공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전쟁 사실 푸틴 입장에서도 어설프게 끝내면은 자기의 정권이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뭐 젤렌스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잘못되면 민족의 반역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둘 다 그 리더 통수권자들은 서로 쉽게 끝낼 수 없는데 서로 자기가 이겨야만 되는데 이게 그럼 끝이 안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측하기는 전쟁 자체가 지리멸렬한 고지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의 2년 이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한국 전쟁 때 51년부터 아. 53년까지 이렇게 그 고지 하나를 놓고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이제 급격하게 어느 한쪽이 밀고 나감이 없이 그러다 결국은 양쪽이 지치면서 힘이 완전히 빠졌을 완전히 때. 빠졌을 때 된 거고 사실은 이제 그때 이게 휴전이 됐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요. 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스탈린의 사망이었거든요. 지도자의 그래서 결국 어떤 그 전쟁을 강렬히 원하는 지도부의 어떤 변화, 꼭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이 있어야 어느 정도 좀 휴전의 전망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일단 바라보는 것은요. 싸움은 지금 최대한 러시아가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소위 대공세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만 그 와중에서 느껴지는 것은 야 이게 러시아가 예전 같지 않구나. 힘이 이게 이렇게 힘을 투입하는데 이 반격이나 이것 자체가 러시아의 반격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측면을 봐서는 결국은 사실은 그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상당 부분 힘을 소진한 상태고요. 결국 그런 소진된 상태에서 서로 난타전을 치고 받다가 결국은 그 양쪽 국가의 여론 자체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바뀌는 것을 로 가지 않겠느냐. 혹은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제한적인 승리를 어떻게 해서 거둔 다음에 이거를 대대적 승리로 정치적으로 포장을 해서 뭐 이제 그 푸틴의 정권 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 수순으로 넘어간다거나 혹은 지금 뭐 사실 젤렌스키도 재선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에 있어서 어떤 뭐 지도부의 변화가 있다거나 뭐 사실 이런 것들 결국 정치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